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랜만에 동영상을 찍는데, 그동안 잘 지내고 자기 시간 관리 지금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바로 또,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쌤이 저번에도 뭐, 마지막에 말을 했는데, 굳이 EBS 수능 특강을 봐도 되는데, 내가 이걸 지금 왜 찍고 있을까? 이런 지금, 회의감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뭐 댓글도 달고 하지만, 끝까지 보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 이 동영상을. 거의 다 뭐 한 1, 2분 보다가 그냥 끄던데. 아무튼 쌤이 이거를 녹화를 하는 이유는 그래도 좀 아는 사람이 녹화를 하면은 조금 친근해서 더 보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건데, 사실 뭐 EBS 그 선생님들이 하는 게 훨씬 수준이 높죠. 높고.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제가 그 문학 기본적인 내용 일단 이거 수능 특강 이거 이 정도로만 좀 하고, 나머지는 이제 계약하면은 뭐 다시 하든가 해보고, 어 기출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지금 몇 강까지 있지? 이거를 쌤이 7강, 8강, 9강을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차피 수능 특강이니까 한 6강까지만 하고 바로 기출을 해볼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둘 다 같이 해볼까 싶기도 한데, 일단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걸 봐야 돼요. 봐야 뭐 이렇게 하는 뭐 의미가 있지. 안 보면 지금 나 혼자 그냥 유튜브 상에서 혼자 떠드는 거야. 그 윤승진 쌤도 엄청 그 뭐 거의 매일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시던데, 뭐 아마 기하와 벡터였나 뭐 미적분인가 뭐 아무튼 그런 거 찍는 것 같던데, 그 이과 애들은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들어보면은 또 문제 푸는 거를 또 어떻게 푸는지 직접 보여주시니까 어느 정도 또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26쪽에 있는 6강 교술문학의 특성과 구성 요소를 보고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교술문학은 일단은 자유로운 형식, 다양한 표현 방식을 가진 문학이다. 그래서 시, 소설, 극, 이게 세 갈래를 뺀 나머지 대다수의 그 문학들을 묶어서 교술이라고 하는데, 지금 교재 보면은 뭐 전문적인 작가가 아닌 사람들도 쉽게 쓸 수 있다. 그래서 흔히 수필이라고 하죠.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쓰는 뭐 일기 같은 것도 수필이고요. 뭐 여행 갔다 오서 쓰면은 그 기행문도 수필. 뭐 요즘에 서점에 가면 여행기도 많죠. 또는 뭐 나는 뭐 열심히 살지 않기로 했다. 뭐 이런 책들도 요새 많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수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필은 뭐 북 가는 대로 쓴 글이라고 하는데, 뭐 마음대로 썼다는 건 아니고 그냥 자유롭게 자신이 생각하거나 느끼고 알리고 싶은 것들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쓴 모든 문학 작품들을 묶어서 교술 갈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성을 조금 더 같이 보면은, 글쓴이의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자기 성찰과 사유의 성격이 짙다. 그래서 글쓴이가 실제로 체험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생각 이런 것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 속의 나는 곧 글쓴이 자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필을 한번 다시 교술 수필, 일단 이 갈래에서 잠시만, 나는 작가입니다. 이 교술 문학에서 나는 작가예요. 뭐 우리가 그러면 시랑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시에서의 나는 그게 나오는 화자죠, 화자. 작품 속의 화자고, 얘는 작가가 아닙니다. 이런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 다음에 교술은 어떤 작가의 생각, 작가 생각, 이게 곧 주제죠. 얘를 거의 직접적으로 바로 드러냅니다.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제시. 하지만 시는 이 주제 똑같이 그럼 적을까? 작가 또는 이제 뭐 시인이죠. 시인의 생각, 이게 이제 주제라고 본다면,
이거는 직접적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다음에 비유적 뭐로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 다시 교재를 보면은 그런 차이를 보고 보면은 조금 뭐 이해가 조금 더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교훈이나 가르침 또는 설명이나 알림 등을 목적으로 창작이 된다. 그래서 작가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교훈, 가르침, 뭐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바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다른 갈래에 비해서 글쓴이의 가치관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냥 진솔하게 바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고라든지 표현, 문체 등에서 글쓴이 개성이 중시된다. 그래서 글쓴이의 어떤 그 독특한 개성, 그런 거, 뭐 문체라든지 표현법, 아니면 사고 방식 이런 것들에서 그 사람의 작가 특유, 글쓴이 특유의 어떤 개성이 엄청 잘 드러나는 갈래가 교술 문학이에요. 구성 요소로는 뭐 형식, 표현과 문체, 주제가 있는데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뭐 일기, 편지, 기행문, 이야기, 글 또는 일반적인 서술 등 다양한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표현과 문체도 뭐 비유, 뭐 비유도 쓸 수 있어요. 상징과 역설, 반어 등 시적인 표현도 다 쓸 수 있고요. 뭐 설명, 논증, 묘사처럼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설명문, 논설문 이런 거에 쓰이는 것도 다 쓸 수 있고, 음, 그런 걸 모든 표현 기법을 다 동원해서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뭐 대화를 삽입해서 소설이나 극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그래서 형식은 자유롭다. 다양한 표현 방법을 쓸 수 있다. 그래서 뭐 어휘라든지 문장의 길이 등으로 형성되는 문체적인 특성도 이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는 일상적인 경험, 그냥 내가 뭐 일상적으로 산책을 하면서 느꼈던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을 적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일상적 경험에 대한 주관적인 감상, 또는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와 성찰. 이거 다른 말로 줄이면 두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네, 철학입니다. 철학. 철학적인 주제도 다룬다. 삶에 대해서. 뭐 또는 또 다른 딱딱한 뭐 민주 시민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뭐 이런 것도 써도 돼요. 수필은. 그다음에 교술 문학의 내용은 일상적인 경험일 수도 있지만 그 주제는 글쓴이의 개성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포착된 인간의 삶에 대한 진실. 그래서 역시나 어떤 작가의 생각이 드러나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대해서 개성적으로 파악한 그 작가의 그 어떤 안목을 바탕으로 하는 세상사, 삶에 대한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제에 비해서 비교적 주제가 명시적으로 표시된다라는 특성. 그래서 교술은 읽을 때 그렇게 어려운 갈래는 아니죠. 뭐 시처럼 상징이라든지 비유가 엄청 많이 쓰이는 것도 아니고 소설처럼 뭐 인물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막 추측하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글쓴이가 쓴 내용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러면 이제 작품을 옆에 볼까? 27쪽에 있는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뒤에 28쪽에 보면 나오는데 작품 이름이 아이고 뭐야?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이라고 해서 신용복 작가가 쓴 수필입니다. 그래서 뭐 나무와 관련된 수필이겠죠. 나무와 관련된 수필. 그냥 바로 읽어봅시다. 문제를 한번 볼까? 28쪽의 문제를 보니까 뭐 표현과 글쓴이의 태도를 중심으로 각 문단의 내용을 요약할 때 들어갈 적절한 말, 뭐 요약을 일단 해보면 되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신과 관련한 표현 방식과 그 효과. 이 당신이란 말이 글 속에서 어떤 효과를 드러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억에서 니은에 이르는 사유의 과정. 글쓴이의 생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되겠네요. 자, 봅시다. 오늘은
당신이 가르쳐준 태백산맥 속의 소광리 소나무 숲에서 이 엽서를 띄웁니다. 엽서를 띄운다. 당신이 가르쳐준 뭔가 편지 형식이네요. 편지 형식. 아침 햇살에 빛나는 소나무 숲에 들어서니 당신이 사람보다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을 알 것 같습니다. 기억이 일단 있습니다. 문제에서 기억이 어디 있었지? 3번과 관련되네요. 기억에서 니은으로 이루는 사유의 과정. 일단은 글쓴이는 이 기억에서는 소나무 숲에서 이 당신이라는 이 글의 청자죠. 청자가 사람보다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을 알 것 같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200년, 300년, 더러는 500년의 풍상을 겪은 소나무들이 골짜기에 가득하다. 그 긴 세월을 온전히 바위 위에서, 바위는 약간 살기 척박한 환경이죠. 그런 것에서 버티어 온 것에 이르러서는 차라리 경이었습니다. 경이었습니다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조금 더 자주 쓰는 표현으로 하면은 경이로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글을 지금 읽을 때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 스마트폰으로 바로 검색해 보세요. 경이가 무슨 뜻인가? 그렇게 해서 자기 어휘력을 늘려야 됩니다. 국어 시험에서 어휘력이 가지는 어떤 중요성은 어마어마하죠. 자, 아무튼 자, 다시 또 계속 볼게요. 바쁘게 뛰어다니는 우리들과는 달리 오직 신발 한 켤레의 토지, 그러니까 좁은 땅, 신발 한 켤레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그 좁은 땅에서 나무가 이렇게 쑥쑥 자라는 거죠. 토지에서 서서 이처럼 무람할 수 있다는 것이 충격이고 경이었습니다. 생각하면 소나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도 무엇 하나 변변히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소광리의 솔숲은 마치 지규법이죠.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는 엄한 스승 같았다. 소나무가 엄한 스승 같았다. 나를 혼내는, 나에게 뭐라고 하는. 그래서 뭐 자기 성찰이, 자기 반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소나무 숲에서 본 소나무에 대한 경이로움, 경이와 자신에 대한 반성, 자신에 대한 반성. 이라고 쓰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문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이거를 그러면 아까 요약할 때 했으니까 1번 문단, 2번 문단. 어젯밤 별 한 개 쳐다볼 때마다 100원씩 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편지 끓이니까 계속 당신이라고 하죠. 오늘은 소나무 한 그루 만져볼 때마다 돈을 내야겠지요. 사실 서울에서는 그보다 못한 것을 그보다 비싼 값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보다 못, 이때 그는 소나무, 이때 그는 100원이죠. 돈. 100원, 정확하게 100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돈이네요, 돈. 아마 100원일 것 같아. 별 볼 때마다 100원씩 내라고 했으니까. 근데 오늘은 소나무 한 그루 만져볼 때마다 돈을 내야겠다. 아마 100원이겠죠. 근데 서울에서는 그 소나무보다 훨씬 못한 것을 그보다 100원보다 훨씬 비싼 값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언젠가 경복궁 복원공사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일제가 파괴하고 변형한 조선의 전궁의 기본 궁제를 되찾는 일이 당연하다. 거기는 동의해요. 이 글쓴이도. 그러나 막상 오늘 이곳 소광리 소나무 숲에 와서는 그러한 생각을 반성하게 된다. 내가 또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경복궁의 복원에 소요되는 나무가 원목으로 200만 제. 이거 한때 그때 엄청 돈 많이 들었었죠. 그 강원도 설악산인가 어디 깊은 산 속에 있는 엄청 오래된 금강송들, 소나무 중에서도 이렇게 바르게 자라는 금강송들을 다 베어 와가지고 그 경복궁 지은 겁니다. 근데 그때 뭐 현판 갈라지고 뭐 그런 일도 있었죠. 몇 년 전에. 아무튼 200만 제. 그다음에 11톤 트럭으로 500대. 그럼 11톤 트럭으로 500대면 5,500톤이야? 아무튼 뭐 그 정도로 엄청난 양이었다. 소나무가 없어져 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도 기어이 소나무로 복원한다는 것이 무리한 고집이라고 생각된다. 글쓴이는 지금 어차피 소나무 그 금강송도 많이 없어졌는데 그냥 다른 나무로 해도 될 거를 꼭 소나무로 해야 되나? 약간 무리하지 않나? 이 엄청난 양의 소나무를 다 베야 되니까 몇백 년 자라온 소나무들을.
그래서 수많은 소나무들이 베어져 눕혀진 광경이라니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고난에 참 몇백만 년의 세월을 잘라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나무라는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세월로 보면 어마어마한 세월을 가지고 있는 어, 경이로운 그런 존재인데 그걸 현대인들은 그냥 뭐 물론 문화재 복원이라는 어떤 뭐 나쁘지 않은 일에 쓰지만 너무 옛것을 그대로 하겠다라는 어떤 고집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 맞지도 않게 소나무가 없는데도 소나무를 다 베어가는 그런 모습의 비판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소나무를 훼손하는 그러니까 소나무는 이를테면 또 자연이죠. 소나무를 또는 자연을 훼손하는 현대인, 우리 지금 현대인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뭐 전나무나 다른 나무를 써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굳이 많이 없는 소나무를 금강송은 사실 좀 귀하죠. 똑바르게 자라는 소나무는 엄청 귀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문단도 볼게요. 우리가 생각 없이 잘라내고 있는 것이 어찌 소나무만이겠습니까? 없어도 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마구 잘라내고 있는가 하면 없어도 되는 물건, 뭐 현대 물건이겠죠. 없어서는 안 될 것들, 이건 자연 속에 있는 소나무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사람을 잘라내는 일마저 서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필요가 없으면 뭐 사람들도 다 인간관계도 다 자르죠. 너무 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냉정하고 어, 그렇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의 유일한 생산자는 식물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이거 되게 좋은 말이죠. 이 지구 위에서 유일한 생산자는 식물이다. 그렇죠. 뭔가를 순수하게 생산하는 애는 식물밖에 없죠. 당신의 생각난다. 동물은 완벽한 소비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대의 소비자가 바로 사람이다. 사람들의 생산이란 고작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나 땅 속에 묻힌 것을 파내어 소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연의 것을 전부 다 소비하는 어떤 존재들이죠. 쌀로 밥을 짓는 일을 두고 밥의 생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건 생산이라기보다는 쌀을 소비하는 거죠. 먹거리로.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의 주체이며 급기야는 소비의 객체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소비의 객체로 전락된다라는 건 사람을 소비한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돈을 주고 사람을 뭐 부리죠. 일을 시키기도 하고 또는 뭐 회사의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쓰는데 이 사람이 뭐 아프거나 이러면은 뭐 자르고 뭐 아프다고 바로 자르는 회사는 없지만 뭐 출산을 해야 된다 이러면 뭐 그냥 그만둬 이러고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소비의 객체로 전락을 하는 거죠. 또는 음 아무튼 우리가 어떤 가치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쓰는 그런 형태가 이 현대 사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오로지 생산의 요소로 규정하는 경제학의 폭력성, 경제학, 뭐 전부 다 현대 사회와 관련된 것들이죠. 이 소강리에서만큼 분명하게 부각되는 곳이 달리 없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문단에서는 그 뭔가 그 현대인 경제학이라는 어떤 논리에서 자연을 막 파괴하는 그리고 막 엄청 소비하는 그런 현대인에 대한 현대 사회의 어떤 그런 모습을 비판하고 있어요. 뭐 현대인 또는 현대 사회의 폭력적인 소비 형태, 폭력적인 소비 형태 비판. 자, 네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산판 일을 하는 사람들은 큰 나무를 베어낸 그루터기에 올라서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산판일이 뭘까? 한번 찾아볼까요? 산판일, 산판일, 산판에서 나무를 베는 따위, 그러니까 나무 베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왜냐하면
잘린 부분에서 올라오는 나무의 노기가 사람을 해친다. 노기라는 건 화난 어떤 기운입니다. 어찌 노하는 것이 소나무뿐이겠습니까? 온 산천의 아우성이 들리는 듯 합니다. 당신의 말처럼 소나무는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풍상을 겪어온 혈육 같은 나무다. 직유법이죠. 사람이 태어나면 금줄에 솔가지를 꽂아 부정을 물리고 사람이 죽으면 소나무 관 속에 누워 솔밭에 묻히는 것이 우리의 일생이다. 우린 진짜 소나무와 함께 태어나서 소나무와 함께 죽네요. 진짜 우리 일생을 함께하는 혈육 같은 존재네. 그리고 그 무덤 속의 한을 달래주는 것이 바로 은은한 솔바람입니다. 솔바람뿐만이 아니라 솔빛, 솔향 등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정서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뭐 음료수 중에 소래눈도 있죠. 아저씨들 많이 마시는 거. 난 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더구나 소나무는 고절은 높은 절개. 왜 높은 절개일까요? 소나무는 우리 옛날부터 우리 고전 문학에서 높은 절개를 상징하는 존재였는데 왜 그러냐면 눈이 와도 얘는 항상 푸르죠. 시들지 않고 항상 푸릅니다. 그래서 높은 절개의 상징으로 우리 전통적인 정서의 자리를 잡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지탱하는 기둥이 있다. 그래서 뭐 우리 애국가에도 소나무가 나오죠.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자, 그다음에 금강송. 금강송의 고든 둥치에서뿐만 아니라 암석지의 굽고 뒤틀린 나무에서도 우리의 고든 지조를 읽어낼 줄 압니다. 그러니까 금강송처럼 쭉쭉 자라는 뭐 그런 소나무뿐만 아니라 바위가 이렇게 많은 그런 데서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자라는 소나무들 있죠. 그런 소나무들도 우리의 지조를 읽어낼 줄 안다. 왜냐하면 이 힘든 상황에서도 얘는 굴하지 않고 나와서 나무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상품 미학과는 전혀 다른 미학을 우리는 일찍부터 갖고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상품 미학은 막 소비하는 거고 막 그런 거야. 그런데 이 전혀 다른 미학을 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어떤 거냐면 고든 절개, 지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할까 보자. 뭐 그대로 하면 되겠네. 오늘날의 상품 미학과는 다른 소나무의 정신적 기상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니은이 나왔네요. 이게 지금 몇 번 문단이지? 4. 그다음에 이제 5. 나는 문득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 소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숲에서 소나무에서 지금 사람으로 왔습니다.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마치 소나무처럼 그 척박한 땅을 지키고 있는 그 지조 있는 높은 절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문득 지금쯤 서울 거리의 자동차 속에 앉아있을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자동차 속에 또 앉아있네. 그리고 외딴 섬에 갇혀 목말라 하는 남산의 소나무들을 생각했습니다. 외딴 섬, 그 남산이 이제 서울에 가보면은 여러분들 서울에 아무튼 서울에 가면 이렇게 남산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남산 타워가 이렇게 있는데 이 남산은 나무로 막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주위는 다 이제 도시죠, 도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섬 같은 거야. 그래서 이 목말라는 남산의 소나무들을 생각했다. 그래서 서울에 여름에 뭐 가보면 여기 있을 때 엄청 더워요. 그런데 이제 남산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또 이 안에 시원해. 나무가 많아가지고. 나름 되게 서울 시민들한테는 소중한 공간이죠. 어쨌든 남산의 소나무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자손들이나 기르겠다는 체념으로 무수한 솔방울을 달고 있다는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얘네들은 뭔가 좀 이렇게 지친 거지. 이 소나무들 약간 사람에 비유하자면 좀 지친 사람들. 세상은 너무 빨리 바뀌고 가치는 더 이렇게 뭔가 타락하는 느낌인데 나 혼자 옛날에 그 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을 지키기에는 조금 지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손들이나 기르겠다. 세상에 뭐 나가서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자손이나 기르겠다는 체념.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우리를 슬프게 하죠. 슬프게 합니다. 더구나 그 솔방울들이 싹을 키울 땅마저 황폐해 버렸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암담하게 합니다. 점점 이제 나무들이 자라기에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척박한 땅을 겨우겨우 갖고 놓으면 이내 다른 경쟁수들이 쳐들어와 소나무를 몰아내고 만다는 겁니다. 소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가 뻗어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소나무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현대 사회를 지금 소나무를 통해서 말을 하는 거야. 이 소나무 같았던 사람들, 한 곳에서 자기 의지를 지키면서 묵묵하게 있었던 사람들이 그 무한 경쟁의 논리에 치여가지고 점점 설 자리를 잇는 그런 우리 사회 모습에 대한 거를 이제 소나무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럼 이 5번 다섯 번째는 무한 경쟁. 일단 이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 비정한 논리가 만연한 글자는 뭐 뭐야 이거 지우개가 아니네. 글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만연한 현대사회. 그럼 마지막 문단입니다. 아이고 6이어야 되는데. 자, 나는 마치 꾸중 듣고 집 나오는 아이처럼 산을 내려왔다. 나는 지규법 꾸중 듣고 집 나오는 아이. 솔방울 한 개를 주워 들고 내려오면서 생각했다.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이 솔방울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소생한다는 신화. 그럼 이때 이 솔방울은 어, 소생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거인이라는 어떤 거대한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어떤 힘의 폭력, 힘 이런 거에 잡아먹히더라도 이 솔방울을 들고 있으니까 소생했다라는 신화를 생각했다. 이 자기가 산에서 솔방울 하나를 주워 오면서 당신이 나무를 사랑한다면 솔방울도 사랑해야 합니다. 무수한 솔방울들이 끈질긴 저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솔방울은 소생 또는 저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소재죠. 그래서 뭐 마지막에는 솔방울의 끈질긴 생명력 또는 뭐 저력을 예찬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거인을 만약에 현대 사회로 본다면 이 현대 사회의 대처 또는 대항 맞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솔방울과 같은 저력이 있어야 한다. 끈질긴 저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고 이 작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과 글쓴이의 태도를 중심으로 글쓴이의 태도는 뭔가 자연은 예찬적이고 현대사회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에요. A와 E에 들어갈 적절한 말 1문단에서 좁은 면적만을 차지한 채 긴 세월을 버텨온 소나무를 뭐에 비유했다. 비유한 거 찾아보면 되겠죠. 보자. 뭐 이게 없어. 아침 뭐 경이었다. 바위에서 신발 한 켤레 경이었습니다. 생각하면 엄한 스승 이건갑다. 맞죠? 이 소나무는 마치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는 엄한 스승 같았다. 그럼 여기에는 엄한 스승에 비유해서 소비가 많은 자신의 삶을 반성했죠. 왜냐하면 그 엄한 스승이 회초리를 들고 서 있는 것 같았다고 느꼈으니까. 이 문단에서는 경복궁 보건공사 현장을 보면서 가졌던 생각을 고쳐 먹으면서 소나무 그 자체를 소나무가 살아온 무엇으로 치환했다. 치환한다는 건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를 잘라내는 일의 폭력성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그 소나무 자체를 소나무가 살아온 뭘로 봤냐? 살아온 하니까 뭔가 단어가 좀 적절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사실 서울에서는 쭉 일단 생각이 듭니다. 가본 적 있는데 일제가 파괴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와서는 반성하게 됐다.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양인데 지금 기어이 고집이다. 소나가 없는데 광경이라니 감히 상상할 수가 없다. 그것을 이를테 고난에 참 몇백만 년의 세월을 잘라내는 것.
잘리는 건 소나무인데 세월을 잘라내는 것이랑 마찬가지다 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두 번째 문단에서는 세월이라고 적으면 되겠네. 세월. 소나무 그 자체를 걔가 살아온 세월로 치환하니까 한 몇백만 년을 잘라내는 거죠. 경복궁 짓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뭐 100년도 살기 힘든데 만약에 뭐 환생을 한다면 100년 살면서 몇백만 년이니까 10,000번 넘게 환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세 번째 문단은 뭐 이런 내용이고요. 소나무를 잘라내는 일은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 현상으로 일반화하여 적용하면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횡포를 비판한다. 네 번째 문단은 소나무를 무엇에 비유하면서 또 비유를 했네. 자연과의 공존을 도모하는 지혜와 거기에서 정신적 상징성을 읽어내는 안목. 네 번째 문단에서 뭐에 비유했는지 봅시다. 산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안 올라간다. 왜냐면 해치기 때문이다. 소나무뿐이겠습니까? 온 산천의 아우성이 들리고 혈육 같은 이건 것 같은데 혈육 같은 혈육 우리의 일생이라 하겠습니다. 뭐 또 우리 정석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없다. 더구나 소나무는 고절의 상징으로 우리의 정신을 지탱하는 기둥도 있네. 비유적인 표현이. 어, 지조를 읽어낼 줄 안다. 전혀 다른 정신미학. 그러면 소나무를 무엇에 비유해서 자연과의 공존을 도모하는 지혜와 거기에서의 정신적 상징성. 자연과의 공존을 도모하는 지혜는 혈육과 관련 있죠. 우리와 함께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그 소나무와 함께 살잖아. 살다가 죽고 나서도 소나무와 함께 하죠. 그래서 공존을 도모하는 지혜는 혈육 같고 거기에서 정신적 상징성은 기둥이죠. 여기 우리 정신을 지탱하는 기둥, 옛날부터 높은 절개를 상징하는 기둥이었죠. 그래서 혈육과 뭐 기둥이라고 적으면 되겠네.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경쟁수들의 침습에 희생되고 있는 뭐뭐의 생태에 빗대어 인간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한 경쟁의 비정함. 그 뭐였죠? 아까 그 소나무들이 있는 자리에 막 다른 활렵수랑 나무들이 온다고 했죠.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남산이죠, 남산. 남산의 소나무. 그래서 여기는 남산 소나무라고 하면 되겠네. 남산 소나무들은 뭐 자식이나 가르쳐야지 하는 마음으로 뭐 체념한 채로 솔방울이나 달고 있다. 이런데 뭐 아카시아나 화렵수 같은 이런 나무들이 침범해 온다. 그래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거죠. 그게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무한 경쟁의 비정함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설명했죠. 이 나무의 생태를 바탕으로 우리 현대 사회의 어떤 그 무한 경쟁의 비정함을 비유해내는 거라고.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문단은 소나무로부터 질책을 들을 듯한 느낌을 받는 자신의 모습을 무엇에 빗대면서 솔방울의 생명력을 예찬했다. 보자. 질책을 받는 듯한 모습. 여기 딱 네모친 거 보이네요. 나는 마치 꾸중 듣고 집 나오는 아이처럼 산을 나왔다. 뒤에는 뭐 자식을 뭐 비유한 게 없죠. 그래서 적으면 됩니다. 꾸중 듣고 집 나오는 아이에 빗대면서 솔방울의 생명력을 예찬했다. 마지막 문단에서 그렇게 했죠. 지금 이게 원래 문단 요약하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닌데 이렇게 요약된 것들을 보면은 또 딱히 어려워 보이지도 않아요. 몇 번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겁니다. 그 문단에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생각의 하나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덩어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문단에서는 부연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면서 어떤 게 부연 설명이고 어떤 게 핵심인지를 파악하는 어떤 능력을 기르는 연습을 계속 하면 돼요. 그게 비단 이런 수필 같은 문학뿐만 아니라 비문학에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윗글의 당신과 관련한 표현 방식과 그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른 것. 기억을 봅시다. 당신의 견해에 대한 효과적인 반박 안 하죠. 당신의 말을 막 떠올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고 있지 반박하진 않습니다.
기억 아니고. 글의 독자들이 당신의 입장에서 글쓴이의 메시지를 전달받는 느낌. 그렇죠. 마치 우리가 청자인 것처럼 계속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했던 말, 당신은 지금 자동차 속에 있을 겁니다 했던 말들. 그래서 이런 뭔가 나한테 쓰는 엽서 같다라는 느낌을 받도록 하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것 같고. 디귿은 당신의 말을 군데군데 인용하면서 글쓴이 자신의 견해를 내세움으로써 서술의 입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거 아까 쌤 방금 말했죠. 당신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을 생각합니다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막 한다고. 그래서 디귿도 맞는 것 같아요. 리을 높임 표현의 종결 어미와 연합하여 글쓴이가 수신자인 당신의 견해에 대해 가지는 거리감? 차라리 거리감보다는 뭔가 가깝고 친근함이 더 느껴지죠. 거리감을 부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번. 답은 2번이고. 자, 3번. 다음은 기억에서 니은에 이르는 사유의 과정을 추적한 것이다. A, B에 들어갈 적절한 말. 기억은 이거죠. 소나무 숲해오니 당신이 사람보다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을 알 것 같다. 니은은 그렇다면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은 소나무를 닮은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그럼 이때 소나무를 닮은 사람들과 나무 관계를 파악하면 되겠죠. 일단 봅시다. 소나무 숲에 오니 당신이 사람보다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다. 그 이유는 아마 소나무가 뭐뭐 하면서도 위엄과 품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 아까 뭔가 1문단에서 본 것 같은데 적당한 말을 찾아보면 뭘까요? 얘가 위엄과 품격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1문단과 관련 있는 것 같죠. 경이롭다, 우람하다, 뭐 그래서 어떤 위엄, 품격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얘가 여기 앞에 보면 500년의 풍상을 겪은 소나무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풍상은 바람으로 인한 상처인가 뭐 시련과 고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나무들은 풍상, 오랜 풍상, 200년, 300년, 500년 이런 오랜 풍상을 겪으면서도 겪으면서도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겪어오면서가 아니겠다. 겪어오면서도 자, 아무튼 그렇다. 그런데 남산 소나무는 척박한 환경에서 생태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무한 경쟁 때문이었죠. 생각해보니 척박한 환경에서 무엇을 비정한 논리. 이거 아까 무한 경쟁인 것 같은데?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에 희생당하는 소나무를 닮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글쓴이는 좋아한다. 자, 보세요. 이 문제 전체적인 구성을 얘는 내용 요약하는 겁니다. 내용 파악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내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거. 2번은 글쓴이의 표현 효과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거예요. 내용 파악보다는 이제 표현 방법에 대한 파악이고 3번은 글 전체에 대한 너네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심도 있게 이해를 했는가 하는 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읽으면서 다시 지문에서 바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 3번은 지문에서 찾을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그 읽어서 이제 머릿속에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정확하게 하려면 또 지문을 한 번 더 확인해서 이 오랜 풍상을 겪어왔다라는 게 맞는지 위험과 품격을 갖추는 것에서 또는 이 척박한 환경에서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 때문에 어, 그 힘들어하는 위기를 맞는 존재들이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뭐 지문에서 확인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이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또 계약이 미뤄졌는데 부디 제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사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죠. 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막연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초조하고 불안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막상 뭘 하기는 아직 몸이 안 움직이는 그런 관성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 관성을 깨트리는 게 무척 힘들지만 또 깨트려서 또 내가 움직이면 또 그 움직이는 관성이 생겨요. 그러면 또 계속 움직일 수 있고 이거는 뭐 여러분한테 하는 말뿐만 아니라 쌤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부지런해지고
어, 자신의 시간을 조금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과 쌤도 같이 함께 노력하도록 합시다. 자,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만 맨날 누르지 말고 동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끝까지 봐주세요. 자, 다음 동영상에 또 만나겠습니다.